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바로 강한 결합 요소입니다.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라고도 하는 거고요. 줄여서 간단하게 SCC라고도 말합니다. 강한 결합 요소라는 것은 그래프 안에서 강하게 결합이 이루어진 정점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말 그대로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흔히 SCC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SCC는 같은 SCC에 속하는 두 정점은 서로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1과 2와 3은 SCC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1에서 결과적으로 이 3으로 갈 수가 있죠. 2로도 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2에서 1과 3으로 갈 수가 있고 3에서 1과 2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묶음을 강한 결합 요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1과 8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에서 8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지만 8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면은 1에 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한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강한 결합 요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1, 2, 3과 같이 서로한테 갈 수 있는 경우에만 같은 SCC 안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금 전에 위에서 살펴보았던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총 4가지 강한 결합 요소가 존재합니다. 강한 결합 요소 안에 속해 있는 노드들은 서로가 서로한테 도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한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SCC에 해당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 그래프를 설정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무향 그래프라서 이렇게 10과 9가 서로가 서로한테 가는 이러한 그래프에서는 무조건 SCC이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 그래프일 때만 큰 의미가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특정한 그래프에서 SCC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SCC 같은 경우는 흔히 코사라주 알고리즘과 타잔 알고리즘이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코사라주가 구현은 조금 더 쉽지만 타잔이 더 적용이 쉽다는 점에서 더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타잔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타잔 알고리즘은 모든 정점에 대해서 DFS를 수행해서 SCC를 찾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SCC 같은 경우는 이전에 사이클을 판별할 때 공부했었던 이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 있잖아요. 이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타잔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SCC를 찾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이에요. 1부터 4까지 단순하게 자식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건 SCC가 없겠죠. 부모로 돌아올 수 있어야지 SCC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게 타잔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라든지 결과적으로 자신의 부모와 다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SCC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위와 같이 4에서 1로 돌아오는 경로가 있다면 1부터 4까지 아무거나 골라도 서로한테 갈 수가 있는 거죠. 1부터 4까지 SCC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식으로 3에서 1까지 오는 경로가 있다고 했을 때도 1에서 3까지 어떤 정점 2개만 골라도 서로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부터 3까지 SCC가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부모로 돌아올 수 있는 경로에 한해서만 이러한 SCC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모에서 자식으로 나아가는 알고리즘에서 이러한 DFS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예시로 해서 실제로 타잔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점 1을 기준으로 DFS를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자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때 현재 확인하고 있는 이 노드 자체를 이렇게 스택에 삽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자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때 이렇게 자신의 부모 값에 대해서 설정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부모이기 때문에 1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1에서 2로 인접노드로 나아갔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부모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스택에 삽입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2에서 3으로 또 인접노드로 나아가고요. 이 3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부모가 되고 이렇게 스택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3 또한 마찬가지로 DFS를 수행해서 자기 인접 노드인 1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택에 1이 들어가 있는 상태, 즉 DFS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서 1로 갈 수 있다는 점은 결과적으로는 1이 3의 부모 노드였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 3은 이렇게 부모 노드가 1로 갱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3번 노드는 DFS가 끝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2번으로 돌아와서 2번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 1번의 스택에 담겨 있는 상태, 즉 아직 1번에 대한 DFS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부모가 1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또한 이렇게 끝나게 되고 다시 1로 맨 처음 출발했던 DFS의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1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이제 인접한 노드가 없기 때문에 끝난 상태인데 부모값과 자기 자신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현재 DFS에서 부모값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스택에서 다 꺼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한 번 스택에서 꺼냈을 때 나온 1, 2, 3을 하나의 SCC로 볼 수 있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이 나올 때까지 다 스택에서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DFS가 끝났을 때 내가 특정 SCC의 부모에 해당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정점 1이 부모값 1로 동일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스택에서 자기 자신이 나올 때까지 뽑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CSS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이 4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4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접 노드 중에서 방문하지 않은 5로 가게 되고요. 5 또한 마찬가지로 7로 가게 되고 7 또한 마찬가지로 6으로 가게 돼요. 이때 다 각각 현재 DFS를 바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모값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요. 이제 6 같은 경우는 인접한 노드인 5를 확인했을 때 현재 5가 DFS를 수행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즉 스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부모가 5였구나 라고 이렇게 갱신하게 되고요. 7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6의 부모가 5인데 이 5가 자기 자신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가 5로 바뀌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노드 5로 왔을 때 부모값이 자기 자신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SCC에서 부모를 담당하는 부분이었구나 라고 알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SCC가 되는 거죠. 즉 5를 만날 때까지 또 스택에서 뽑기 때문에 이렇게 5, 7, 6이 나오게 될 거예요.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6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부모값이 더 작은 값으로 갱신이 되면서 이렇게 5, 7, 6이 하나의 SCC로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 4가 남았죠. 4는 더 이상 방문할 노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비교를 했을 때 부모값이 자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택에서 꺼내서 4가 그 하나로서 SCC가 되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 원리로 8, 9, 10, 11을 다 확인을 해서 이렇게 스택에서 나오게 되어 총 4개의 SCC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타자나 알고리즘은 DFS를 수행하면서 부모값을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스택에서 해당 부모값이 나올 때까지 다 뽑는 방법으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소스코드로 옮기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바로 한번 C++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SCC를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스택이 사용이 됩니다. 자, using namespace std를 입력해가지고 C++를 사용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id와 d를 이용해서 각 노드마다 고유한 번호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finished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현재 특정한 노드에 대한 DFS가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즉 1, 2, 3이 같은 SCC에 속해 있을 때 1이 현재 DFS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2와 3은 그 부모값이 1로 바뀌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DFS가 끝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finished를 사용하는 거고, 이 max 같은 경우는 가능한 총 노드의 개수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어요. 그 다음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인접한 노드를 담는 A라는 배열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CC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SCC 같은 경우는 한 그래프에서 여러 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차원 벡터를 사용해 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SCC를 위해서 사용할 스택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DFS는 총 정점의 개수만큼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DFS 한 다음에 특정한 노드로 이렇게 DFS가 수행이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DX는 이렇게 플러스 ID를 해서 노드마다 고유한 번호를 할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즉, 이 D라는 것이 맨 처음에 부모로 설정이 된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스택에 자기 자신을 삽입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패런트 값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이렇게 맨 처음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부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접한 노드를 하나씩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Y는 인접한 노드 자체를 가리키도록 하는 거고요. 만약에 해당 노드를 방문한 적이 없다면 이렇게 해당 노드로 DFS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작은 값으로 부모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나아가잖아요. 이때 결과적으로 다 부모값이 1로 합쳐지는데요. 이것은 이제 3보다 1이 더 작기 때문에 3의 부모가 1로 바뀌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DFS를 수행해서 더 작은 값으로 부모값이 갱신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즉 이렇게 방문하지 않은 이웃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방문은 된 상태이지만 아직 처리가 안 된 노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즉 현재 DFS를 수행하고 있는 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패런트 값을 처리되고 있는 값의 부모와 비교를 해서 더 작은 값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이제 이건 당연한 건데 처리가 되고 있는 이웃에는 또 DFS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현재까지 구해진 값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문하지 않은 이웃과 처리 중인 이웃을 나누어서 현재 처리 중인 이웃이 자신의 부모라면 거기까지 SCC에 포함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부모값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모든 인접 노드를 다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부모 노드가 자기 자신인 경우, 즉 자기 자신이 패런트인 경우, 그 경우에서는 스택에서 꺼내면서 SCC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1로 돌아왔잖아요. 이때 1이 자기 부모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SCC의 부모였구나 라고 해서 1이 나올 때까지 스택에서 뽑아가지고 나온 것들을 전부 다 한 개의 SCC로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한 개의 SCC 객체를 만들어주고 자기 자신이 나올 때까지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스택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걸 뽑아서 SCC에 넣어주면 됩니다. 즉 하나의 SCC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finished 값에다가 true를 넣어주는 거죠. 즉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한 개씩 꺼내면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자기 자신이 나올 때까지 뽑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나온 경우, 즉 부모값이 나온 경우 이 while문을 브레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SCC를 전체 SCC 안에 담도록 합니다. 그 다음 결과적으로 자신의 부모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메인 함수에서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예제에서는 총 11개의 정점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A1은 그 인접 노드로 2를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2 같은 경우는 3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3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1을 가리키고 있었죠. 즉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넣어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점의 경로를 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우리 예시에 있는 걸 그대로 넣어 보았고요. 이제 각 정점에 대해서 한 번씩 DFS를 수행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DFS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오직 한 번씩만 수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DFS는 총 정점의 개수만큼 실행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DFS를 수행해서 SCC의 개수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총 4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전체 SCC를 전부 다 출력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째 SCC의 값은 하나씩 다 배열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SCC 그룹을 출력한 이후에 이렇게 줄바꿈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리턴 제로를 해서 결과적으로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전체 SCC 그룹이 다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3, 2, 1, 6, 7, 5, 4, 그 다음에 11, 10, 9, 8 전부 다 우리가 아까 손으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SCC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직접 구현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강한 결합 요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체로는 크게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지도 않고 큰 의미가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상정렬과 함께 사용이 되었을 때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위상정렬 기억나시죠? 이렇게 특정한 그래프 안에서 전체 SCC를 다 추출한 뒤에 확인해 보시면 각 SCC를 위상정렬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총 4개의 각 노드로 SCC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 자체를 1로 설정하고 이거 자체를 2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3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4로 설정했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상태에서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위상정렬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SCC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와 4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위상정렬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즉, 각 SCC 그룹을 정점으로 삼아서 전체 그래프를 구성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위상정렬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특징 또한 SCC와 위상정렬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회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타잔 SCC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각 정점에 대해서 DFS를 수행하고 모든 간선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한다는 점에서 전체 시간 복잡도가 5의 V 플러스 2입니다. 이제 이것은 위상정렬의 시간 복잡도와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강한 결합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